놀란 흙, 마경덕. 뒤집힐 때 흙도 놀란다. 쟁기 삽, 괭이 호미. 최스랑 포클레인. 누가 제일 먼저 괭이날에 묻은 비명을 보았을까? 낯빛이 창백한 눈이 휘둥그런 겨냥한 곳은 흙의 정수리이거나 잠든 미간이거나 흙의 표정을 발견한 누군가의 첫 생각. 그때 국어사전에 놀란 흙이라는 명사가 버젓이 올라갔다. 흙의 살붙이, 지렁이 땅강아지, 개미 두더지. 그것들이 가랑이를 헤집어 집을 짓고 길을 내도 놀라지 않는다. 나무 뿌리, 바위 뿌리에도 덤덤한 흙이 사람만 보면 왜 그리 놀라는지. 흙의 나라, 태초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닮은 흙의 심장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공장 주변, 포클레인이 파헤친 땅, 매장된 산업 폐기물을 껴안고 까맣게 죽어 있었다. 싱싱하던 흙빛은 흙빛이었다. 소심하고 겁 많은 아버지는 흙집으로 들어가 더는 놀라지 않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자주 놀란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장 제 시를 보고 건조한 시래요.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이 경직성의 문제이죠. 시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독자가 읽기 쉽겠죠. 그래서 시를 더 시답게 하는 방법, 이거는 좀 생명을 집어넣으면, 좀 시를 생명성 있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다운 느낌이 나겠죠. 근데 비법은 바로 생체성이다. 생체성은 단순한 의인법이 아니다 라고 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시에서는 흙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또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대상처럼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의인화된 것인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인법은 실제로 어떤 그 동물, 사람처럼 말도 하고 또 반응도 하고 어떤 관계 작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그런다라기보다는 흙은 흙으로서 존재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아파하고 또 감각하는, 또 슬퍼하고 그런 대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법과는 좀 의인법과 몸을 가진 어떤 생체성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몸성과 관련된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라. 몸성,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라는 거죠. 뭐 달의 입술이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계단의 가슴이 단단하다는 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치 계단이 가슴인 것처럼, 사람의 몸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의인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대상 안에서 몸성을 꺼내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하면 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몸성에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생체성은 단순한 의인법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12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성과 생체성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를 다루니까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비법은 생체성이다. 모든 시적 대상을 살아있는 몸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체성이다 라고 합니다. 생체성은 단순한 의인법이 아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마경덕 시인의 시입니다. 네, 마경덕 시인 아주 그 표현이 대단히 아름답죠. 이 놀란흙을 먼저 봐요. 제목이 놀란흙인데 붙여 썼죠. 붙여 쓴 걸로 봐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 한 단어죠.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놀란흙은 그 뭐랄까요, 놀란흙 흙이 이건 놀란흙이라고 해서 놀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놀라지 흙이 놀라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의인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냥 흙 자체로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놀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놀란 흙 그러면 왠지 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생체성이 부여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단순한 의인법이 아니라 흙을 생체성을 갖는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놀란 흙은 땅을 이렇게 한번 파서 뒤집어 놓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렇게 옮겨놨다든가 아니면 뭐 두더지가 파서 이렇게 흙을 좀 쌓아놨다든가, 그러니까 파놓은 흙을 말해요. 파서 옮겨놓은 흙을 놀란 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내용은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어떤 흙의 아픔 또는 뭐 흙의 생명, 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 흙의 생명의 중요성을 시로 표현한 듯합니다. 뒤집힐 때 흙도 놀란다. 네,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탁, 네, 이런 걸 뒤집힐 때 흙도 놀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쟁기, 삽, 괭이, 호미, 쇠스랑, 포클레인. 이 포클레인은 우리말로 삽차라고 하죠. 삽차.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삽차. 근데 이제 자꾸 포클레인에 익숙해서 삽차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삽차라는 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괭이날에 묻은 비명을 보았을까? 이렇게 흙은 말하는 어떤 의인화처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흙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흙은 어떻게 비명을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있죠. 쟁깃날에 묻은 흙을 보니까 그 쟁깃날에 흙의 비명이 묻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비명을 쟁깃날을 보면서 쟁깃날에 묻어 있는 흙을 보면서 그 흙의 비명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물의 현상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히 뛰어났을 것 같죠. 네. 근데 사실은 시인이죠. 그렇게 또 비명을 그 시인이 그 흙에 파헤쳐진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발견한 거죠. 네. 낯빛이 창백한, 눈이 휘둥그런, 네, 흙이 낯빛도 있고 눈도 있어요. 이렇게 눈이 휘둥그런 그런 비명을 보았을까. 겨냥한 곳은 흙의 정수르이거나 흙의 미간이거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탁 겨냥해서 흙을 파헤친다라고 합니다. 네. 흙의 표정을 발견한 누군가의 첫 생각. 네. 흙의 표정을 딱 보면서 흙의 표정에서 뭘 발견해요? 비명을 발견하죠. 네, 비명을 보죠. 그래서 흙의 표정을 발견한 그 누군가의 첫 생각. 그때 국어사전에 놀란 흙이라는 명사가 버젓이
올랐다. 이 놀란 흙이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이런 시적 감성이 탁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놀란 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그 흙의 표정을 처음 봤을 때 그런 놀란 흙이라는 명사가 생겨났대요. 여기 잠시 보시면 낯빛, 또 뭐 눈, 뭐 창백한 희둥그런, 정수리 다 뭐예요? 몸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몸에 존재하는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좀 어떤 생체성이 들어있는 시어라고 하죠. 시적 단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흙에 살붙이, 지렁이, 땅강아지, 개미, 두더지. 살붙이가 뭐죠? 살붙이는 그 일가부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친척. 네. 그 친척이 또 가족. 네. 그런 가족들이 살붙이라고 하죠. 지렁이, 땅강아지, 개미, 두더지 다 흙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것들이 즉 흙 속에서 사는 자연의 순리대로 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존재들이 가랑이를 헤집어 집을 짓고 길을 내도 놀라지 않는다. 흙은 그렇게 관대하대요. 네, 관대하고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죠. 이 가랑이를 헤집는다는 것, 가장 어떤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이런 작은 흙 속의 존재들이, 생명들이 좀 간지럽히고 그래도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건 다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생명. 네, 이 생명들인데 바로 흙 속에 이런 생명들이 가득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네. 나무 뿌리, 바위 뿌리에도 덤덤한 흙이 사람만 보면 왜 그리 놀라는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무 뿌리, 바위 뿌리가 흙을 그렇게 파고들어도 흙은 마음이 관대하고 인자해서 덤덤하다고 해요. 그런데 흙이 그런 덤덤한 흙, 아주 도량이 큰 흙이 큰 도량을 가진 흙이 사람만 보면 왜 그리 놀라는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흙의 나라, 태초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닮은 흙의 심장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면은 태초의 그곳에서 태어난, 흙에서 태어난 거죠. 사람이. 흙에서 태어난 사람을 닮은 흙. 네, 같은 존재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유죠. 예, 이게 이유예요. 인간을 잘 알고 있다. 공사장 주변 포클레인이 파헤친 땅, 매장된 산업 폐기물을 껴안고 까맣게 죽어 있었다. 싱싱하던 흙빛이, 그죠? 흙의 빛이죠. 땅. 근데 여기는 흙빛이니까 까만 숯검장 같이 썩은 빛이죠. 이거는 흙빛이니까 생명의 빛이고, 이것은 흙빛이니까 죽음의 빛이죠. 까만 빛. 바로 그렇게 죽어 있었대요. 네, 흙이 죽어서 완전히 흙빛이 됐어요. 소심하고 겁 많은 아버지는 흙으로 들어가 더는 놀라지 않고 라고 했는데요. 소심하고 겁 많은 아버지라면 비명을 지를 텐데, 네, 흙집으로 들어가서 더는 놀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흙도 파헤치면 놀라니까 소심하고 겁 많은 아버지도 놀라겠죠. 그런데 더는 놀라지 않는다고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흙도 살아있을 때나 비명을 지르지, 죽으면 비명도 지르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나 살아있으면 비명을 지를 텐데 죽어서 비명을 못 지르듯이 흙도 살아있을 때는 비명을 지를 텐데 이렇게 새카맣게 죽어버리면 흙도 비명조차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거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자주 놀란다. 나는 아직 살아있대요. 네, 그래서 뭐요? 나는 자주 놀란다고요. 네, 아직 살아있을 때 놀라는 것도 아직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은 자주 놀라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흙도 아직 살아있고, 네, 그래서 흙의 생명성, 흙이 살아있어야 하는 흙의 생명성의 중요함을 이 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12장에서는 생체성과 몸성,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대상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각 부분들, 팔, 눈, 입, 가슴, 다리, 발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어떤 그 시적 생체성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경덕 시인의 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